안다진 앨런, 1959년 8월 17일 출생. 사형수 감방에서 보낸 길고 끔찍한 12년. 두 명의 목숨이 그녀의 손에 영원히 잃어버렸다. 2001년 1월 11일 처형당한 그녀는 1954년 이후 미국에서 사형을 당한 첫 번째 흑인 여성이 되었다.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혀를 내밀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섬뜩한 말을 남겼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이 기괴한 행동은 도전과 신앙이 뒤섞인 것으로 모순과 폭력으로 가득 찬 완다진 앨런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 정의로, 잔혹한 행위에서 처형실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구해 보겠다. 앞으로 나올 내용에는 실제 폭력과 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청자들은 특별히 주의하여 시청하기 바란다. 아신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1988년 12월 2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시작되었다. 29세의 글로리아 진 레더스와 그녀의 연인 완다진 앨런이 현지 잡화점에서 격렬한 말다툼에 휘말렸을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들의 갈등은 경찰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 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공동 거주지로 호송하여 글로리아가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 감시했다. 이는 파란만장했던 관계의 끝처럼 보였다. 그러나 글로리아가 떠나기 전에 완다는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며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다. 완다가 글로리아를 따라 차까지 나갔을 때 대립은 예상치 못하게 격화되었다. 글로리아는 아마도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원용 호미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완다의 얼굴을 세게 쳤다. 공격을 당한 후 글로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즉시 차를 몰고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서로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마도 얼굴이 여전히 아팠을 완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몰고 뒤따라갔으며 후에 그저 연인을 붙잡아 두고 싶었을 뿐 그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진정한 비극은 바로 그 정예기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완다가 접근했을 때 그녀는 글로리아가 여전히 호미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결정적인 순간 치명적인 선택이 내려졌다. 완다는 차로 돌아가 총을 꺼냈다. 글로리아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완다는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며 오후의 평온을 깨트렸다.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모두 목격했다. 경찰서 안에 2명의 경찰관과 1명의 전화교환원도 총소리를 들었지만 총알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 글로리아는 쓰러져 중상을 입었다. 3일 후인 1988년 12월 5일 글로리아 진 레더스는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총력 사건의 충격은 지역사회와 법집행기관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법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다. 글로리아 진 레더스의 죽음으로 이어진 과정은 세심하게 계획된 계획이 아니라 일련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결정들의 절정이었다. 모든 것은 잡화점에서의 작은 갈등에서 시작되어 글로리아가 호미로 완다를 공격하는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했다. 법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완다는 스스로 심판하는 길을 선택했다. 글로리아를 경찰서까지 따라가기로 한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었다. 차로 돌아가 총을 가져오는 행동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 의도가 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중에 경찰이 그들의 집 근처에서 발견한 389경 권총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도구가 되었다. 범죄를 숨기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다. 완다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실수는
이보다 더 공개적일 수 없는 장소인 경찰서 주차장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다. 이 행동은 목격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증거, 많은 사람들이 들은 총소리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거나 부인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올가미에 빠뜨렸고 절망적인 사랑의 추격을 부인할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바꿔 놓았으며 모든 증거가 명백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 완다 진 앨런의 잔혹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격동적이고 비극적인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1959년 8월 17일에 태어난 완다는 8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둘째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암울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 막내가 태어난 후 떠난 아버지. 온 가족은 정부 보조금에 완전히 의존하며 공공주택가에서 불안정하게 살았다. 신체적 비극은 완다에게 매우 일찍 찾아왔다. 12세 때 그녀는 트럭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 14세 또는 15세 때 그녀는 왼쪽 관자놀이를 찔렸다. 이러한 부상들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검사에서 완다의 인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이 밝혀졌으며 IQ 지수는 69로 지적장애 수준에 있었다. 더 심각하게는 그녀의 좌뇌 방구가 손상되고 기능장애를 일으켜 이해, 논리적 표현 및 인과관계 분석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완다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일반인보다 통제력을 잃기 쉽다고 결론지었다. 17세에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미래는 더욱 암울해졌다. 첫 치명적인 폭력의 징후는 1981년에 나타났다. 당시 완다는 어린 시절 친구이자 동성연인인 데드라 페투스와 함께 살고 있었다. 1981년 6월 29일 말다툼 후 완다는 데드라를 총으로 쏴 죽였다. 처음에 완다는 데드라의 남자친구에게 총을 쏘다가 약 10m 거리에서 실수로 데드라를 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의학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피해자 몸의 타박상과 화약 화상은 완다가 총자루로 데드라를 구타한 후 가까운 거리에서 쏴움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완다와 합의했다. 그녀는 과실치사를 인정하고 4년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년만 복역했다. 바로 감옥에서 완다는 나중에 그녀의 두 번째 피해자가 될 글로리아 진 레더스를 만났다. 철창 뒤에서 형성된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혼란과 폭력의 씨앗을 품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악순환이었다. 모든 살인사건 뒤에는 억울하게 빼앗긴 삶이 있다. 29세의 글로리아 진 레더스도 복잡하고 잘못된 선택들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 그녀의 삶도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글로리아 자신도 폭력의 이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1979년 그녀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다른 여성을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세부 사항은 충격적이지만 완다가 법정에서 주장한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글로리아는 순진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여성이었다. 아마도 그녀도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계획들이 있었을 것이다. 브로콜리 사건은 그녀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글로리아의 어머니는 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다. 딸이 피웅덩이에 쓰러지는 모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녀의 고통은 몇 배로 증가했다. 12년 후 완다 진 앨런의 처형 당일 두 피해자인 글로리아 레더스와 데드라 페투스의 가족 24명이 참석한 것은 완다가 가한 상처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뒤늦은 정의감을 찾기 위해 그곳에 왔다. 그들의 고통의 과정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법정에서 처형실까지
너무 일찍 빼앗긴 삶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긴 여정이었다. 완다진 앨런의 수사와 체포 과정은 범죄가 법집행기관의 뒷마당에서 바로 저질러졌기 때문에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서는 경찰서 내에 많은 경찰관들이 들은 총소리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증언이었다. 복잡한 추적이나 추론이 필요 없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바로 그곳 주차장에 있었다.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지역을 봉쇄하고 글로리아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했다. 완다진 앨런은 어떤 저항도 없이 즉시 체포되었다. 당시 그녀의 반응은 공황과 자기 변호 시도가 뒤섞인 것이었다. 그녀는 글로리아가 떠나는 것을 막고 싶었을 뿐이며 글로리아가 여전히 이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무기인 호미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이 진술은 나중에 완다의 변호 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정당방위. 그러나 그녀가 차로 돌아가 총을 가져와서 연인에게 치명적인 총을 쏜 사실은 이 논리를 법정에서 매우 약하게 만들었다. 수사는 단순히 이미 너무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근처에서 발견된 총, 직접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 오클라호마 경찰에게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 거의 해결된 사건이었다. 글로리아는 법적 싸움은 매우 긴장감 넘치게 전개되었다. 오클라호마주는 완다진 앨런을 1급 살인으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한다고 선언했다. 완다의 변호 전략은 전적으로 정당방위 논리에 기반했다. 그들은 글로리아 레더스의 폭력 이력, 특히 1979년 펄사에서의 살인 사건을 강조했다. 완다는 법정에서 글로리아가 그 살인 사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녀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증언했다. 변호 측은 글로리아가 그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글로리아의 어머니를 소환하여 이 증언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격렬히 반대했다. 법원은 이것이 전문 증거로 간주되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증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완다의 방어선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었다. 처근한 섬야 검찰은 완다를 냉혈한 거짓말쟁이이자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로 그려냈다. 그들은 그녀의 증언과 행동의 모순을 깊이 파고들었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의 논리를 믿고 완다가 1급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으며 사형을 선고했다. 형량 결정 단계에서 검사는 3가지 가중 요소를 제시했다. 완다가 이미 폭력 사용이나 폭력 위협과 관련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 그녀가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체포나 기소를 피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 배심원단은 처음 2 가중 요소에 동의했다. 변호 측은 완다의 가족과의 좋은 관계, 성실한 근무 습관,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등의 감경 요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포클로저로 반응은 분열적이었다. 피해자 가족은 초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꼈고 완다 측과 사형 반대 활동가들은 10년 이상 지속될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나중에 밝혀진 안타까운 세부 사항. 완다의 변호사 데이비드 프레슨 1901년 진술서에서 재판을 위해 의료나 심리 기록을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나중에 완다의 IQ가 69이고 뇌손상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누락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완다진 앨런은 사형수 구역에서 12년을 보냈는데 이는 기다림, 희망, 절망의 길고 지루한 기간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내벽 안의 독방에 국한되었고
엄격한 규칙과 고립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완다의 법무팀은 끊임없이 항소 노력을 계속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그녀의 지적장애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IQ 69와 명백한 뇌손상으로 완다를 처형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했다. 한 심리학자가 1995년 완다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실시했고 청소년기 머리 부상과 관련될 수 있는 인지적 감각운동적 결함과 뇌기능 장애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항소는 계속 기각되었다. 당시 오클라호마 주지사 프랭크 키팅어 주 사면위원회가 완다의 교육 수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형 집행 연기를 검토했다. 검찰은 완다가 재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료보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16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그녀의 마지막 사면 신청은 거부되었다.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완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도가 되었다. 그러나 완다의 영적 조언자인 로빈 마이어스 목사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완다가 동성애를 포기한 것이 그녀의 사면과 항소 과정에서 가장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시도와 더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큰 단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카드를 쓸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와 전화는 아마도 가족과 변호사에서 친구가 된 데이비드 프레슨에게 보내졌을 것이다. 그녀는 신앙, 도전, 그리고 아마도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가짐으로 처형일을 준비했다. 2001년 1월 11일, 완다진 앨런의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많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형 사건에서 여론의 관심사인 세부 사항이다. 아마도 그녀가 거부했거나 주목할 만하지 않은 간단한 식사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 세부 사항을 둘러싼 침묵은 그녀의 마지막 행동과 말에 대한 집중을 더욱 높이는 것 같았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가족과 영적 조언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는 감정적인 이별의 순간들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작별이었다. 시간이 되자 완다는 메갈레스터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의 처형실로 이송되었다. 차가운 방은 단 하나의 목적, 즉 한 생명을 끝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일방향 유리 뒤에서 두 피해자인 글로리아 레더스와 데드라 페투스의 가족 24명이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을 12년 동안 기다려왔다. 독주사 침대에 누워있을 때 완다는 마지막 말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극도의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이 앉아있는 유리를 향해 바라보며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회개와 관용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 직후 그녀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그녀는 친구가 된 자신의 변호사 데이비드 프레슨을 향해 돌아서서 혀를 내밀고 미소를 지었다. 데이비드 프레슨은 나중에 그녀가 그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매트리스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그것은 기괴한 모습이었고 끝까지의 도전이었으며 모순으로 가득 찬 여성의 삶에서 마지막 모순이었다. 법률 시스템이 정의한 방식대로 정의는 2001년 1월 11일 오후 9시 21분에 실현되었다. 완다 진 앨런이 마지막 말을 하고 기괴한 행동을 한 후 형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다. 치명적인 주사가 그녀의 정맥에 투여되었다. 그녀의 몸은 서서히 기능을 멈추었고 의료진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사망을 선언했다. 침묵이 처형실을 지배했다. 글로리아 레더스와 데드라 페투스의 가족 24명에게 그 순간은 그들이
마무리라고 부르는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재판, 항소, 지친 기다림의 순환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의 딸, 누나,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 완다 진 앨런의 죽음은 폭력, 범죄, 그리고 답이 없는 질문들의 비극적인 장을 마감했다. 그것은 사형제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 특히 지적장애와 뇌손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의 문제들을 제기했다. 완다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을까? 더 나은 변호 시스템이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것들은 이 사건의 유산의 일부로 영원히 남을 질문들이다. 그러나 그날 밤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에서 전달된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다. 글로리아 진 레더스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해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완다 진 앨런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트라이스 힐 묘지에 묻혔는데 그녀의 첫 번째 피해자인 데드라 페투스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 묘지였다.